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 얘는 특징이 화학 변화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한 질량 보존은 물리 변화에서도 사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날 때 그 반응, 그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구성 원소들이 각 정확하게 정해진 개수로만 결합해야 된다가 일정 성분비 법칙이에요. 그럼 그 개수가 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정해진 개수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봐봐. 우리가 물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 사실 개수를 빼놓고 봐요. 자, 여기에 수소가 4개, 여기에 산소가 2개, 여기에 물이 나오잖아요. 즉 수소와 산소는 2대 1의 개수비로 항상 반응한다는 거야. 만약에 수소 2개와 산소 2개가 결합하게 되면 H2O2라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 과산화수소라 그래요. 다른 물질이 만들어져 버리죠.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탄소가 산소와 결합하면, 즉 1대2의 개수비로 결합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연소할 때 산소가 좀 부족했어.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했잖아. 이번에는 원자의 개수비가. 그때는 얘는 이산화탄소인데 얘는 일산화탄소예요. 일반적으로 일산화탄소는 우리가 이제 연탄가스 화재 현장에서 질식사고가 생기는 원인이 바로 저 일산화탄소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개수비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 우리가 원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난 게 아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무슨 개념이 추가가 되냐면 질량수 혹은 원자량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원래 질량수란 원자를 이루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합한 것이 질량수예요. 전자는 왜 안 합하느냐? 양성자 한 개와 전자 한 개의 질량이 1800배가 넘게 차이 난단 말이야. 그럼 사실상 전자의 질량은 생략해도 된다는 거지. 그리고 원자량이라는 개념은요, 상대적인 질량수를 의미해요.
보통 원자량은 6에 12인 탄소를 12.00으로 기준을 잡고 그 비율로, 질량의 비율로 숫자를 만든 거야. 사실 원자량이나 질량수랑 거의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왜? 사실상 1대1이라서. 오케이? 근데 이 개념을 일정성분비 법칙에 도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질량수와 개수 비의 곱이 바로 화학 반응에서 질량비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나오는 질량수를 암기해 두면 좋아요. 뭐? 수소는 1, 헬륨은 4, 탄소가 12, 질소는 14, 산소는 16, 뭐 나트륨은 23, 뭐 쭉 있는데 요 위에 있는 얘네들 정도는 암기해 두면 편합니다. 오케이? 일단 요거 일단 간단하게 필기부터 좀 합시다. 자, 우리 이 일정성분비 법칙 그 밑에 보면 뭐가 나온다?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볼트너트 나오잖아. 요거 보세요. 물. 두 개의 수소와 산소 원자가 결합해서 물 분자를 이루잖아. 그러면 봐봐. 개수비는 2대1이지만 질량수는 어떻게 된다? 1대16이란 말이야. 맞지? 그럼 어떻게 된다? 그 질량비는 2 곱하기 1대 1 곱하기 16이라서 1대 8. 맞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얘는 9가 되죠. 왜? 질량 보존 법칙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지? 자, 그럼 요렇게 될 때 이런 거예요. 봐봐. 지금부터 물을 만드는 반응비는 1대 8대 9인 거야. 그럼 이렇게 봐봐. 예를 들어서 자, 수소 10g에 산소 100g이 있으면 이게 반응 전이죠. 수소 10g이랑 산소 100g을 반응시키면 실제로 반응하게 되는 것은 수소가 10g을 다 반응할 때는 산소는 80g까지 반응하겠죠. 맞지? 혹은 이거 두 가지를 네가 해봐야 된다는 소리야. 산소가 100g을 다 반응하려면 수소는 12.5g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거는 뭐야? 필요량이 실제 질량보다 많잖아. 그럼 얘는 반응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 반응한다는 거는 소비되는 거잖아. 질량이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 10g, 얘 80g을 쓰면 물은 플러스 90g이 생기겠지. 그죠? 그러면 실제 반응이 끝나고 나면 얘는 빵, 얘는 20g, 얘는 90g이 남죠. 그러면 요 표에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다? 수소 10g과 산소 100g을 반응시키면 물 90g과 남은 기체로 산소 20g이 생긴다가 설명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요거 설명 알겠지? 응? 그럼 요런 식으로 다른 실험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밑에 계산까지는 안 하더라도, 자, 탄소 더하기 산소 2개가 이산화탄소. 탄소 1개, 산소 2개지만, 탄소 하나는 10이고, 산소 하나는 16이에요. 그러면은 12대 32가 돼서 3대 8대 11의 비율로 반응하겠지. 자, 그 다음에 질소 하나랑 3개의 수소 원자가 반응해야 암모니아가 되는데 얘는 1개, 얘는 3개. 얘는 하나가 14, 얘는 하나가 1. 그러면은 14대 3대 17의 질량비로 암모니아가 생성된다는 거죠. 질량비가, 그지? 자, 똑같게 요거 한번 해볼까요? 볼트 하나 5g, 너트 하나 2g인데, 자, B 플러스 3N으로 BN3를 만들려면, 개수비는 몇 대면? 1대 3. 질량은 1개 5고, 여긴 2잖아. 그러면 실제 반응비는 5대 6,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11짜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얘는 이제 5대 6의 질량비로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개수를 따질 때. 그래서 일정 성분비는 어떤 걸 강조하는 거냐면, 결국적으로 그 반응물 2가지가 필요한데 2가지 중에 하나가 다 소비가 됐잖아. 그러면 남은 얘가 얼마나 많든지 말든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일단 여기 지금 표 있는 거 요거 필기. 자, 그 다음 바닥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는 산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식은 이거야. 마그네슘과 산소가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거. 이게 완성된 화학식은 요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요 그래프를 보고 얘네 3개의 비율이 질량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냐를 찾는 거야. 근데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가로축에 보통 마그네슘이 나오고, 세로축에 여기는 산소 질량, 여기는 산화 마그네슘 질량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거야. 요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몇 대 몇 대 몇이다?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마그네슘과 산소가 15g 대 10g 몇 대 몇? 3대 2로 반응하는 거잖아. 여기도 확인해봐. 마그네슘 12g일 때 산화 마그네슘 20g 몇 대 몇? 3대 5. 그럼 얘의 비율은 3대 2대 5라는 거죠. 그럼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마그네슘 30g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산화 마그네슘은 몇 g이다? 마그네슘 30g을 공기 중에서 완전히 산화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산화 마그네슘은 50g이죠. 결합한 산소가 20g이고, 자, 3대 5라고. 그냥 그 비율이 무조건 지켜진다는 거야. 얘랑 똑같이 하나 더 나오는 식이, 구리가 산화구리를 만들 때.
얘도 똑같이 그래프로 보자면 16일 때 4g, 요거 산소, 여기 구리. 8일 때 10g, CuO. 몇 대 몇 대 몇? 자, 이거 몇 대 몇이야? 16대 4니까. 8대 4대 그치. 4대 1이죠. 그럼 여기는 8대 10. 4대 5. 그러니까 4대 1대 5의 비율로 결합한다는 거죠. 실제로 중3 때 시험 칠 때는 선생님이 뭐 어떻게 시키냐면 아이들 요거 그냥 비율 외워서 들어가라고 시켜요. 시험 칠 때. 이 그래프를 보여주고 그래프에서 찾아도 읽어도 되지만 얘랑 얘랑은 비율이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럼 저 숫자 비율로만 시험 문제가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이 반응의 비율은 진짜 말 그대로 우연의 일치거든요. 우연의 일치로 질산납과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반응시키면 요 아이오딘화 납이 노란색 앙금이 생기고 질산칼륨이라는 수용액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때 얘랑 질량비가 1대 1이에요. 응? 그래서 질량비가 1대 1이면 퍼센트 농도가 같은 용액의 질량도 몇 대 몇이 된다? 1대 1이 되겠지. 그런데 사실 물에다가 약품 조금 탄다고 물의 부피가 크게 변하나? 별로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근사값으로 퍼센트 농도가 같은 용액의 부피비도 몇 대 몇이 된다? 근사적으로 1대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책에 보면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 6ml씩 넣어놓고 삐져나가나? 이거 너무 많이 삐져나가 좀 당겨야겠네. 그래서 KI 수용액을 6ml씩 넣고 여기까지는 되네. 6ml씩 넣고 질산남용액 용액을 0, 2, 4, 6, 8을 넣으면 실제로 반응이 종결되는 곳이 여기잖아. 맞죠? 앙금의 높이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 말은 뭐다? 이 앞쪽은 PB2 플러스 이온의 부족함이, 요 뒤에는 아이오딘 마이너스 이온이 부족함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지. 딱 정해진 정량만큼만 반응한다는 게 무슨 법칙이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다. 요거 정리하고 요거 넘겨보세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를 지닌다라고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써 뭐가 된다? 반응식의 개수비가 분자수의 비이고, 맞지? 반응식의 개수비가 나타내는 건 분자수비이며, 기체의 부피비가 된다는 것을 아보가드로가 설명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아보가드로 법칙이다라고 해요. 오케이? 일단 요거 필기하고, 요거 필기하고 뒤에 그 넘겨봐봐. 여기 한 바닥 넘겨봐. 요거 두 가지 있지. 요거 풀어보세요. (30분) 다 안 걸려. 문제 풀어야죠. 자,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의 출입. 여기서 우리 화학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화학 에너지라는 것은 화합물에서 원자와 원자가 결합에 저장된 에너지예요. 을 우리는 화학 에너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원래 고등학교에서도 고등과정 화학에서도 심화로 분류되는 개념이 반응열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건 뭐냐면 반응물이 가지고 있던 총 화학 에너지의 크기랑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총 화학 에너지 크기를 뺀 값을 반응열이라고 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 0보다 크면 에너지가 남는다는 소리잖아.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작다는 소리죠. 이건 발열이 돼요. 이게 음수가 되면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훨씬 더 많다는 소리지. 그럼 뭘 해야 된다? 흡열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요거를 배우는 게 바로 이 단원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발열 반응. 자, 가로축의 시간, 세로축의 에너지. 이렇게 발열 반응은 말 그대로 어떻게 된다? 반응물의 에너지가 높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잖아요. 그러면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되면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될 때 실제로는 어떻게? 요 높이 차이만큼의 뭐가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여기서 방출된다는 건 어디서 어디로?
개에서 주위로 에너지가 나간다는 소리잖아.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개에서 주위로 에너지가 방출이 되게 되는 이런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주위의 온도 상승이 따라오는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가 있다? 지금 책에 보면 예시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연소. 태워버리면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대부분 금속의 산화 반응. 우리 대표적으로 손난로 있잖아, 손난로. 흔들고 나면 따뜻해지잖아요. 그게 왜 열이 나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철가루를 다른 촉매 등의 작용을 통해서 산소와 화학 반응을 빨리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이 끝난 손난로를 뜯어보면 안에 전부 다 녹슨철만 들어있게 돼요. 녹슨철하고 돌가루하고. 깨끗한 철가루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열을 계속 머금고 있을 수 있게 하는 연료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 돌가루도 들어있고요. 그 철이 빨리 녹슬게 하는 촉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가루들도 들어있는. 그래서 이거를 봉투를 뜯으면 산소와 접촉이 가능해지잖아. 그때부터 열 나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또 예시가 뭐 적혀 있어요? 호흡 적혀 있죠. 우리 생명체의 호흡은 생명체의 체온 유지를 위한 발열 반응이죠. 또 뭐가 적혀 있어? 중화 반응. 산성 물질이랑 염기성 물질 반응시키면 열이 납니다. 요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발열 반응이에요. 대표적인 반응들을 중심으로 이게 발열일지 흡열일지 주변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죠. 아니 그걸 통해서 확인하라고. 네가 처음 보는 반응일 때는. 그러면 반대로 흡열 반응은 어떨까요? 응? 시간이 흐를 때 어떻게? 반응물의 화학적 에너지가 생성물의 화학적 에너지보다 작으니까 반응이 진행되면서 결국 얼마만큼? 요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죠. 생성물이, 그 물질이 반응 중에.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한다라는 말은 에너지가 주위에서 개로 간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맞죠? 그럴 때 주위는 어떻게? 온도가 내려가겠죠. 열을 뺏겼으니까. 맞죠? 자, 이런 흡열 반응의 예로 뭐가 있죠? 열분해. 가장 대표적인 열분해 반응이 달고나 만들기입니다. 달고나 만들기. 그 있잖아요. 국자에다가 설탕 부어놓고 녹인 뒤에 베이킹 파우더 살짝 찍어서 설탕 녹인 거에 넣고 한 바퀴 휘 저으면 갑자기 녹아있던 설탕이 색깔이 바뀌면서 확 부풀어 오르잖아. 그거 열분해. 그 베이킹 파우더 있잖아요. 우리 베이킹 소다. 그게 뭐냐면 NaHCO3예요. 읽으면 탄산수소 나트륨. 이게 베이킹 파우더의 정체입니다. 얘를 가열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반응이 지속이 돼요.
탄산나트륨과 물이 생기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이 기체 때문에 훅 부풀어 오르는 거야. 빵이나 쿠키 같은 거 반죽보다 크게 부풀어 오르고 그 달고나도 훅 부풀어 오는 게 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더 많이 부풀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얘 때문에 탄산나트륨이 약간 쓴맛이 나거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열분해죠. 열분해라는 말 자체가 뭐야? 그치? 열을 흡수해서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또 두 번째가 광합성이에요. 광합성이란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뭐를 만든다? 포도당을 만들죠. 만들고 산소가 6개씩 생겨요. 요 반응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빛도 생각해보면 에너지잖아요. 열 에너지. 그리고 거기 보면 얼어붙어 있는 실험 하나 있거든요. 뭐랑 뭐지 저게? 질산암모늄하고 뭐 결합하는 거 있을 건데. 염화암모늄인가? 염화암모늄? 이 과정에서 흡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커 부근에 살얼음이 끼고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은 발열 반응은 열을 방출하면서 더 안정화되는 거고, 흡열 반응은 사실은 열을 흡수하면서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어떤 화학 반응에 있어서 열을 흡수하기도 하고 방출하기도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필요로 하는 작동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되겠죠. 아까도 그 군대 이야기 잠깐 했는데 화학적인 내용,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론이 개발된 뒤에 군대가 가장 적극적으로 잘 씁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네가 군대 갈 쯤이 되면 본격적으로 그걸 쓰게 될 텐데, 맨 처음에 요거는 수업 내용 상관없으니까 여기서 끊고